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서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등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장에 의해서 신고를 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구분을 하는데 주택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에 60% 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금융수익을 차감을 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에 간주임대료가 아니라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65분의 1을 곱합니다. 여기에 이자율과 금융수익을 적용을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주택은 기장 신고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수익만 차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되겠고요. 자, 보증금 적수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하는 부분은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일 때는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것부터 차감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 시에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3주택 이상일 때요. 그리고 주거 면적이 8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인데 작년까지는 85제곱미터였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합산해서. 자,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해서 계산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할 때는 개별 거주자별로 별도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부부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계산할 때도 3억 원 공제가 됩니다. 각각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공동 명의가 되어 있다라면 자,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주택과 관련되는 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합니다. 이때 기준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택을 전부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의 두 번째에 임대보증금 조정명세서 1, 2, 3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탭이 부동산 주택 제외되는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 탭은 주택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하는 1, 2 서식이고 세 번째가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총수익금액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자, 건설비 상당액, 기장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을 입력을 합니다. 자, 건설비 상당액, 우리 교재에는 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입력을 했고요. 자, 이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를 보증금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설비 상당액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자, 운용수익, 이자 수익 중에 상가의 건물 임대보증금 운용금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장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시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을 적는다라고 돼 있죠. 이자 수익 250, 계정과목 총액 적고 우리 적용해야 되는 2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년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기준시가 계산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가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 계산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 계산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 삭제하고 계정별 원장에 새로 불러오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불러오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1월 1일 기준인 경우에는 정기 6월 잔액, 단기 변동 내역이 있느냐 선택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이자율은 지금 현재 1.6%입니다. 1.6%고 총수익금액 산입금액이 239만 2,328원입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에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익금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자,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은 또 구분해서 기장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등록 쪽에서 한번 보시면, 자, 소득 구분의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 코드로 되어 있는데 구분 코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구분해서 기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장을 하실 때는 사업소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 부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백두무역상사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의 코드로 등록을 하셔서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소득 구분 코드를 별도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 구분을.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가 있다면 회사 코드를 하나 더 만드셔 갖고 주택 임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별도의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이지만 소득별로 구분해서 기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이러한 구분해서 기장하는 내용들이 없지만 개인에서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 쪽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부분 1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습니다. A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죠. 16년 12월 31일 날 있었고요. 2월 1일 날 들어온 부분이 아파트 B에 대한 부분입니다.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3억 원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6번 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은 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억 원과 새로 들어온 2억 원 합쳐서 3억 원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6월 5일 날 6억 원으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아파트 C에 대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6월 5일 날 들어왔는데 앞에 있던 3억 원하고 합쳐져서 6억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공제 금액은 보증금 적수가 큰 곳에서 3억 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보증금을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택별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자, 보증금 적수를 한번 보시면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A에 대해서는 1억 원이고요. 1년 365일 존재를 했기 때문에 365억 원의 적수가 나옵니다. B 아파트에 대해서는 2억 원이고 일수가 334일이고요. 668억 원이 나옵니다. 자, C 아파트 3억 원에 대해서는 210일이고 630억이 됩니다. 그러면 3억 원을 차감을 할 때 보증금 적수가
큰 곳에서 차감을 한다라고 돼 있죠. 큰 곳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B 아파트에서 2억 원을 일단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B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수가 계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3억 원 차감 후에는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큰 아파트 C 아파트에 대해서 남은 금액 1억 원을 차감해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A 아파트 단독주택 A와 합쳐서 보증금 적수가 785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누적 관리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2억 원과 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교재의 내용을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자, 6번 보증금 1억 원은 A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억 원에 대한 부분, 누적 금액 3억 원은 A와 B의 보증금. 그래서 공제 금액도 B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B 보증금 한도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A, B, C 보증금 합친 금액이고요. 공제 금액은 최대 3억 원인데 3억 원은 앞에 있는 2억 원과 C 보증금에서 차감할 1억 원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여러 채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률이라든가 이자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상당액이 계산이 되고 보증금 운용수익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증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총수익금액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64,656원. 자, 조정 등록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총수익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에 대한 조정명세서 작성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총급여 기준하고 퇴직급여 추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추계 기준의 내용을 보시면 설정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있는 추계 기준 금액인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결과 무조건 필요경비 불산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과 관련해서 충당금을 만약에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충당금 지분에 관계없이 충당금하고 먼저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상계를 해야 되고요.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충당금하고 상계하거나 비용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세무조정 사항들을 한번 보면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에 설정한 금액 1억 4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억 4천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불산입 1억 4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고요. 단기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자산에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과 상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작성 순서는 네모 박스에 있는 1번, 2번, 3번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급여 자료를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금액, 아닌 급여가 있다면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3천만 원과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중도 퇴사자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급만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퇴직금 추계액 계산입니다. 추계액 계산은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원 정보를 통해서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한 추계액을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1억 7천, 추계액이 1억 7천이기 때문에 1억 7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가액 1억 원이고요.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 우리 자료에 5,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퇴직금 지급액 6,500만 원. 지급액은 7천만 원이지만 퇴직금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연금하고 상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연금하고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번에 마이너스 2천만 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부인에게 대한 추임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당해연도 필요경비 계상액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나옵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1억 4천,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추인되는 금액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재무제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바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건 잘못된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120페이지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터 보시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납입한 금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퇴직 시에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납입과 동시에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확정기여형 중에 일부를 납입기일에 불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실제 납입했을 때입니다. 특히 12월 달 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다음 연도 2018년도 1월 달에 납입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18년도에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필요경비 한도액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추계액 기준과 예치금 기준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은요. 납입한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이자 상당액이 발생한 게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자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경비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고들 계시는데 중도에 퇴직했을 때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를 하겠죠. 이때는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필요경비 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합니다. 근데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퇴직급여로 바로 비용 처리했을 겁니다. 이때는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잘 하고 계시는데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기초퇴직연금 퇴직연금이 1,500만 원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계약액 500만 원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죠. 500만 원 있고요. 기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 해서 있습니다. 근데 잔액이 1억 천이죠. 이 부분은 원래 이제 퇴직연금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 동안 1억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을 했고요. 17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 금액 1,500만 원이고요. 19번은 23번에 있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비용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계액에 대한 부분이 1억 7천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1억 7천만 원이 잔액인데 부인 우계액이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고요. 그러면 필요경비, 퇴직연금, 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누적액은 1억 7천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경비 범위액은 1억 원입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고요. 그래서 1억 원을 조정금액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퇴직연금 등 필요경비 1억 원 유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급금액 5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교재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19번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해약액은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 필요경비 산입된 후에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2월 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월 송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500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500 유보, 필요경비 산입 500 유보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했냐 충당금으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퇴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총수익금액 산입하고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면 필요경비 산입 유보까지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요건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조정 명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요약을 잠깐 보면 정빙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영수증을 수취한 부분하고 신용카드 수취 부분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반 영수증은 건당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접대비하고 합쳐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로 처리하고요. 한도 미달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증빙 여부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접대비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상품권 구입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약정에 의한 채권 또는 일부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을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사업자가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나번에 사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이제 특정인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지출비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근데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3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광고 선전비로 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평가나 귀속 시기는 생략을 하고요.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를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매출 채권 포기, 사전 약정이 없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채무의 대위 변제 등 실태상 금품 등의 지급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이제 증빙을 구할 수 없는 의제 접대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물 접대비, 적격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그 다음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부분을 송금명세에서 제출한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보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교에 보면 저교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13번 농어민 지출 접대비를 저교를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서 송금 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해서 관련 정보 등록해야 되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접대비 한도액 계산. 한도액은 뭐 산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잠깐 보면 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입니다. 이 중소기업 2400이라고 하는 이 규정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과 수익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나와 있고요. 자, 24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에서는 원래 1800이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2400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 136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한도의 계산 시에 2400만 원 적용해서 계산하면 필요경비 산입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접대비 한도액하고 실제 지출한 접대비 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에 더한 금액 중에 차이 금액과 제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최저한세 적용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최대치가 600만 원 계산이 됩니다. 600만 원 계산이 되고요. 특히 그 내국법인이 과거 예규를 한번 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하기 전에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송금 산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규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세특례 제한법 136조에 의한 접대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손사업자인 경우에는 6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400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고 18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 관련해서는 일반 문화접대비하고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접대비에 대해서 전표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접대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사용했다면 적요번호를 무조건 1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엉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경조사비, 해외 접대비, 공연 등 문화 접대비 지출했을 때에도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적요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일반 경조사비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도 20만 원 기준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요는 지금 구분은 고정적요가 아닌 일반 적요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 경조사비 6번 적요를 사용하게 되면 2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적요만 갖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표를 입력해야 우리가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F12번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 포함된 접대비와 판관비에 포함된 접대비, 그 다음에 전표에 입력된 접대비 중에 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을 미사용한 금액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적요 번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자동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탭에 접대비 조정입니다. 접대비 조정은 기준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준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결산상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특수관계자와 관련되는 수익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금액이 5억 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하고 달리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접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거주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 기본 한도 1,200이나 2,400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사업장이 2곳 이상이다라고 하면 별도로 안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안분 계산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자, 복수사업장 접대비 한도 계산에 있어서 사업장 A라는 곳, B, C 세 군데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장 여부 A, B는 기장을 하고 C는 추계로 신고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장은 수익 금액이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럼 제외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기장에 의해서 신고하는 3억과 2억 원에 대해서는 기본 한도 중소기업일 때 2,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수익금액 기준에 적용률을 다 적용해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했는데 A 사업장은 500만 원 한도 초과가 났다라고 하면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근데 B 사업장은 300만 원 한도 미달이 나오게 되면 한도 미달은 그냥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 사업장이 있을 때는 기본 한도에 대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때 안분 계산할 때 추계 사업장의 수익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또 AB 사업장 중에 공동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사업장의 수익 금액도 없는 걸로 봅니다. 단독사업장을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공동사업장 자체의 접대비 한도에 계산할 때는 당연히 공동사업장 수익 금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한도 초과액과 관련해서는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복수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복수 사업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타 사업장 수익 금액이 3억 5천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4번 복수 사업장 재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3억 5천을 입력을 합니다. 3억 5천을 입력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1,200, 2,400에 대한 금액이 안분 계산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복수사업장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중소기업 여부는 등록하는 부분은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조정에 있어서 문화접대비에 대한 부분, 우리 문화접대비 300만 원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했고요.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잠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최저한세 적용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접대비 한도가 2,7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 3,500입니다. 요거 둘 중에 작은 금액 2,700이 되죠. 2,700과 소득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에 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필요경비 인정금액 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1,970만 원입니다. 자,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접대비 한도에 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접대비 한도에 가고 실제 지출한 금액하고 차액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 2,700이라고 하는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의 접대비 한도 금액 요 두 개 중에 두 개의 차액 금액과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300만 원이 되죠. 300만 원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최저한세 적용 접대비가 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519만 2,307원이 최저한세 접대비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지난번 법인세 신고 때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줬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접대비 금액을 하단 부분에서 법인세 계산할 때 자동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접대비 조정명세서 계산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하단 부분에 최저한세 적용 금액이 얼마다라는 건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입 기간 동안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이 초과 인출금이 있으면 지급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주자가 동일 업종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사업장별로 초과 인출금을 계산한다라고 집행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판례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최근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별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사업용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필요경비 산입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기성 정기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지만 차입금과 관련해서 차입금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자산 중에 통상적인 운영자금 예치금, 은행 대출과 연계된 예금 적금,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유가증권이나 매입채무나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이런 부분들은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용 토지 건물 당연히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 관련되는 부분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다만 이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총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범위,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든가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특히 주의하실 거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필요경비 불산입 제외, 즉 전액 필요경비 인정 부분입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업음 할인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과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부분은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 개시 이후에 새로 차입금을 차입해서 적용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해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취득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특히 이제 공동사업의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기 위한 조건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요건들 잘 한번 챙겨갖고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규정을 서로 기업회계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본화 대상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소득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본화 대상 이자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기업회계는 전부 다 선택 기준입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 강제하고 있고요. 일반 차입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특정 차입금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적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료를 반영해 주시는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죠. 계정 과목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체 계정이 다 불려져 오는데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요. 자, 부채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채명세서는 등록되어 있는 부채가 전액 다 부채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아까 앞에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업무와 관련 없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해 주시면 5월달, 6월달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번 초과 인출금 적수 계산이 됩니다. 부채와 사업용 자산 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5월달과 6월달에 대해서 초과 인출금 적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인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이자율별 지급이자를 입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자료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3.5%, 5.62% 자료를 입력해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든가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미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면 초과 인출금과 초과 인출금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인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갑니다.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가게 되면 업무 무관자산 적수 계산에서 자동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과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 적용이 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과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무조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만드실 때 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에서 사업용 자산 해당되는 자산과 해당 없는 자산 구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용 자산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초과 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말에 그러니까 그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